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날씨도 더운데 노가 많으시죠? 네. 제가 1960년도에 제가 5살이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선풍기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에어컨이 없는 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선풍기만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대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입니다. 3만 불이면은요, 인구 5천만 넘고 한 국민소득 3만 불이면 유럽에 가시면 한 랭킹 4번째 정도 됩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 정도 빼놓고는 아마 그 다음에 우리가 5천만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 한 5, 60년 동안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정도의 발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한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럴 정도로 정말 발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화장실에 가시면 이렇게 토일리 페이퍼라고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 다 쓰시잖아요. 아마 신문지 조각 이렇게 찢어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문지 종이 찢어서 이렇게 화장지로 쓸 때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원조해줘가지고 원조 구호 물자 넣었던 종이를 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ODA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가난하니까 그 외국에 있는 선진국들이 도와준 겁니다. 밀가루도 도와주고 분유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종이를 받으면 종이를 또 잘라서 우리가 화장실에 종이에 이렇게 붙여놓고 썼던 시대들이 있는데 그가 불과 3, 40년 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이제 외국을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해외여행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니네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우수한 제도가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디 이동하실 때 버스나 이런 거 기다리실 때 아마 한 10분 이상 기다려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서울 가시면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온다고 딱 이렇게 디지털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병원 가시면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국민 전체가 이렇게 보험되는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 아주 굉장히 우수한 제도를 갖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지난 한 50년 동안에 경제 성장도 눈부시게 했고 또 민주주의 발달도 눈부시게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아마 투표하실 때는 고무신도 하나 얻어보고 비누도 얻어보고 이러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는데 지금 아마 6월달에 선거하셨죠? 선거하실 때 혹시 이렇게 신발장에도 하나 이렇게 얻어본 분 계세요? 큰일 나죠? 그만큼 우리 선거가 깨끗해졌습니다. 또 깨끗한 선거는 물론이고 우리 투표로 대통령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또 심지어 벌써 2년이 됐나요? 촛불 집회로 우리 대통령도 탄핵도 시켰잖아요. 그런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여러분 바쁘시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또 일 끝나고 또 여기 또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게 바쁘게. 제가 55년생이라고 소개했는데 저희 세대는 어떻게 일했냐?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한 세대입니다. 안 믿으시죠?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돌아오는 세대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무려 한 20, 30년을. 여러분들 집에 귀가하시면 TV는 뉴스를 듣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탁 틀었을 때 메인 뉴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몇 시에 하는 뉴스인가요? 예, 9시. 자, 이 말은 가장들이 집에 와서 씻고 탁 소파에 앉는 시간이 미니멈 9시라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몇 시에 나가세요? 예, 아침 6시면 다 나가죠.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 서울하고 여기 경기도를 이어주는 경인고속도로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 5시 반에 차를 타고 나오니까 그 시간에 이미 그 고속도로가 꽉 차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혹시 여러분 이제 주말에 시간 기회가 되셔서 비행기 한번 타보시면 저녁 한 6시나 7시쯤 주말에 이렇게 우리나라 상공을 보면요.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 전 고속도로가 새빨개. 예, 이런 나라 보기 어렵죠. 예, 참 우리 오래 일하는 나라입니다. 예, 근무 시간이 많은 나라야. 예, 그 덕분에 예,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고요. 예, 그 덕분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늘 뭐 에어컨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선풍기도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도 오죽하면 이제 우리 52시간 일하지 말자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한번 법으로 만들어도 여러분들 일을 또 하실 거야. 예, 이게 습관화돼 있습니다. 예? 야,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못하는 걸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 여러분들 자녀분들 키워보시면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죠. 또 결혼해도 애도 안 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큰일 났습니다. 네. 그 대신 우리 의료기술 또 영양가가 있어서 또 사람의 수명은 또 엄청 길어졌어요.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도 이루고 나름대로 민주주의도 했으면서 예,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한 거를 얘기하려고 그래. 뭘 못했냐? 자기 일이나 지역 공동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도 없었고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능력도 못 키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누구 탓하세요? 자, 이런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재래 주택가 가면 그럼 여러분 누구 탓을 했죠? 주차하기 어려우면? 네. 주차 탓, 또 여러분들 길거리 같은 거 불법 주차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구 탓하세요? 네, 우리는 툭하면 시청 탓합니다. 도대체 단속주 왜 안 해가지고 저렇게 좀 뭐 길이 엉망이냐고 그러잖아요. 응? 네, 그런데 이거는 꼭 시청만을 탓할 일은 아니죠. 야, 지역에서 여러분이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 지역 동동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 시청에 얘기하는 방법, 국가에 얘기하는 방법이 등등이 있는데 오늘 주로 저희들이 얘기할 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주민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좋으냐?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뭐라고 할까요? 볼펜이라고 하시죠, 뭐 볼펜. 자, 왜 그게 필요하냐? 자, 이 볼펜은 제가 사면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사면. 자, 어떤 때 세일할 때 기다리면 800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일할 때 가끔 세일하니까.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가지고 공동 소비라는 걸 합니다. 요걸 하나 사는 게 아니라 한 100개씩 싹 모여서 사가지고 500원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나눠갔습니다. 싸게 살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시청은 요거를 내가 1,000원에 살 수 있는 걸 5,000원에 삽니다. 국가는 요 놈을 10,000원에 삽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내가 사면 1,000원인데 시흥시청에 사면 이걸 5,000원에 사고요. 국가가 사면 이걸 10,000원에 사요. 요게 이해되셔야 오늘 우리 얘기가 되는데 요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돈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봉급으로 받든지 수입으로 받든지 받으면 그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어놓든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놓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왼쪽에 넣었다가 수시로 오른쪽으로 옮겨도 되고 오른쪽에 넣었다가 스스로 왼쪽으로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위 정부라는 조직은 혹시 이게 남의 돈이잖아요. 정부는 정부가 돈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할 룰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넘기면 안 돼.
오른쪽에 돈을 왼쪽으로 넘겨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글로 해서 돈을 벌지만 시흥, 시청이나 국가는 돈을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들 개인은 갖고 있지 않은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무공무원입니다. 시청에 가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국가에 가도 세무서라는 기관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세금을 걷으면 어떻게 하냐? 이 창고에 쌓아놓고요. 그 돈을 내년에 어떻게 쓸 건지를 또 나눕니다. 또 나눈 거를 연말에 지방의회나 국회가 승인해 주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실제 물건에 쓰는 돈보다 물건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나눠보면 국가는 한 10,000원에 시청은 한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청에 의논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코스트를 높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치 분권을 많이 한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정부에 많이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네, 안 맡긴다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스스로 해결하고 본인들이 못하면 여럿이 모인 공동체가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못하면 정부가 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래야 경비가 적게 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깝게 뭐를 생각하시냐면 되면 내 돈 10만 원이 왼쪽 주머니에 있고 오른쪽 주머니에 공금 10만 원이 똑같은 1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총무야 어떤 그룹에 그럼 내 돈 10만 원하고 공금 10만 원 어느 돈을 아꼈어요? 내 돈도 아껴 쓰시죠?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내 돈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이 뭐냐 하면 멀쩡한 보도블록이 10월, 11월 되면 다 뒤집어집니다. 분명히 덜 써, 우리 집 같으면 더 써도 될 보도블록이 오늘 홀딱 뒤집어서 새 걸 싹 깔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예, 정부는 한번 예산 편성해 놓으면 이놈이 쓸만하다 안 쓸만하다 바꿔야 돼. 가끔씩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 이거 이런 걸 왜 하지? 이런 의문을 많이 들을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게 다 그러한 원리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우리 민주주의 잘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국민들이 선거로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죠. 야, 진정한 민주주의는 뭐냐? 여러 사람의 공동회의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해 가는 과정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인데 선생님은 부부생활 어떠세요? 사모님과의 관계가? 맨날 구박받고 살고. 맨날 구박받고 살으세요? 저하고 똑같으시네. 자, 부부 문제도 저는 늘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구박받고 산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존중해 준다는 말이죠. 존중하니까 내가 구박받는 것 같지. 실제 구박받는 분이 구박받는다 그러겠어요? 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자, 여기 중에 오늘 한 100여 분이 계신데 100여 분이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여기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합의가 되겠어요? 네, 합의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좋은 말로 그냥 머릿속으로는 야, 니네 잘 합의해서 해봐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논의에 들어가면 예, 백인백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애인끼리도 야, 오늘 뭐 할래? 한 사람은 영화 구경 가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예? 연극 보러 가자고 의견이 다른데요. 자,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각각 가든지 아니면 같이 가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하는 방식을 우리가 민주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늘 머릿속으로 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겁니다. 가깝게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가깝게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부부도 한 3, 4년 살아봐야 부부 간의 관계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결혼하신 분은 경험하시겠지만 이게 한 1년 살면 아, 우리 집사람은 무슨 단어나 무슨 걸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되도록 그건 피해가야죠. 그거 가면 또 싸워야 되니까. 서로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를 들은 나라들을 보면 그런 과정을 비교적 잘하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잘하는다고 하는 말은 뭐 하자는 거냐?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자,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방법은 내가 힘이 세서 힘으로 꽉 누르는 겁니다. 떠들어! 시끄럽지 마! 조용히 해! 탁 누르는 방법이 있죠. 이거를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독재한다는 겁니다. 힘 있는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국민을 입 다물게 하는 방법이죠. 이게 70년대, 80년대 여러분 독재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 앞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이게 첫째 방법이고요. 자, 근데 이 방법은 계속 가지 못하죠. 소위 민주화로 인해서 싹 바뀌었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회유하는 방법입니다. 내 식대로 따라오라고. 자, 회의할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회의할 때 뭐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그럼 이제 부정부패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겁니다. 야, 근데 조정한다는 그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건데 조정은 어디서 오는 거냐? 양보에서 오는 겁니다. 조정을 잘한다는 말은 상황을 양보를 잘하는 건데 양보하는 일은 저는 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자, 부부간의 사이관계를 좀 보시면요, 머리 좋은 부부가 아니라 가슴이 넓은 분들입니다. 자, 가슴이 넓다는 말은 양보할 줄을 잘 아는 거야. 근데 저는 늘 이 양보할 줄 아는 거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은 나라의 자치분권을 잘한다, 민주주의를 잘한다 하는 말은 민주주의 경험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 자, 우리가 만약 배워야 한다면 어떤 나라를 배워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 유학 간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만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야, 영국 들어보셨죠? 미국, 여러분들 주위에 유학 간 학생 보고 너 어디 유학 가냐? 그러면 한 90%가 미국 갑니다. 자, 지금은 좀 예외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혹시 제2외국어라는 거 배우셨나요? 제2외국어? 그럼 뭐 배우셨어요? 독일어 배우셨죠? 자, 독일이 한국을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왜? 독일하고 한국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죠. 비행기 타고 가시면 10시간 이상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조금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점점 폐과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 지금 4년제 대학 26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개 대학이 도고동문과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100개가 도고동문과라는 학과를 갖고 있어.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동쪽의 조그만 나라에 독일어하고 동문학을 연구하는 학과가 대학에 100개씩 되니 독일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어 배우셔가지고 어디 써보셨어요? 거의 쓴 게 없어요. 시험 칠 때 외에는 써보진 않았어요, 우리. 저도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대학 들어간다고 대학 때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독일어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독일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외국을 도와주는 그런 재단들이 있습니다. 나우만 재단, 아이덴하워 재단 이런 재단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겠냐 이거야. 그 얘기를 오늘 설명해 드립니다. 자, 가까운 일본한테 우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세 나라를 중심으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우리보다 그렇게 경험을 먼저 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영국 배우셨죠? 자, 영국 국기가 이렇게 생긴 건 보셨나요? 요번에 월드컵 구경하실 때 잉글랜드 팀이 4강에 갔다는 거 혹시 아시죠?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근데 아나운서가 영국이라고 하는 거 잉글랜드라고 그럽니다. 잉글랜드라고. 왜? 잉글랜드 국기는 요 국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대각선은 없고 가운데에 있는 십자. 하얀 바탕에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가 그게 잉글랜드 플래그입니다. 잉글랜드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국기는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4개의 지역을 묶은 말입니다. 이걸 UK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UK 영국 국기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잉글랜드를 영국으로 변환한 말은 100% 맞는 말이 아니라 8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그냥 잉글랜드예요.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걸 묶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주로 잉글랜드 얘기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국기가. 자, 그러면 잉글랜드라는 지역은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빨리 시작했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다니실 때 요 2번째 줄이 있는 마그나 칼타라는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그나 칼타 대헌장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여러분 이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는 혹시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혹시 이제 앞으로 영국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되게 박물관 가시잖아요. 예,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큰 유리 상자에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1215년 문서입니다. 1215년. 그러면 1215년이면 우리나라는 무슨 왕조 시대예요? 1215년. 예, 우리나라 고려 때입니다. 고려. 자, 그러면 아시아는 어떤 때냐 하면 1215년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을 점령한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역사 배울 때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원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몽고족이 만들었는데 징기스칸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징기스칸의 손자가 만든 나라입니다. 쿠빌라이 칸이라고.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1215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30년 후에 원나라를 만들고 그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또 어디 삼별초라는 걸 만들어서 항전했다 하는 거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예, 그게 1215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215년을 영국 민주주의의 원년이라고 그럽니다. 원년. 와, 우리 조선 왕조 시대, 아시아에는 막 이렇게 전부 왕권이 할 때는 민주주의를 했다 그런단 말이죠. 자,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이해해. 예, 1215년은 존 왕이라는 영국 왕이 세금을 거두려고 이렇게 보니까 귀족들이 우리 세금 못 내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서를 하나 가져오는데 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왕이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귀족들이 승인을 거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의 승인을 거둬라. 그때 이 귀족이라는 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영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 왕이 참 힘이 없었구나. 그렇겠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의 왕이 세금 거두러 갈 때 귀족들의 승인 얻는 게 아니죠. 그냥 왕권으로 거둬라 그럼 걷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전제군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때 영국은 국왕이 힘이 별로 없었어요. 자, 국왕이 힘이 없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귀족의 힘이 센 거지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봉건 영주들, 소위 귀족들의 힘이 세서 그 세력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 시스템이 일찍이 형성된 국가입니다. 사실은 귀족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전통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의원내각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캐비넷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는 어떤 전통이 좀 강하냐 하면 권한도 한 사람에게 주고 한 사람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권한도 대통령에게 몰아주고 국가 권한, 또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몰아주고 시군구의 권한은 시장구서 구청장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럼 혼자 결정합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혼자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여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겠어요?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하고 여럿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시스템, 장점이 좀 다르겠죠? 혼자 결정하는 건 빠르죠? 혼자 결정하는 거. 자, 근데 혼자 결정하는 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요? 혼자 결정하면? 예, 한 번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한 사람에게 힘을 잘못 몰아주면 나머지 사람은 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 여러 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시스템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잘못될 가능성이 작은 거죠. 왜? 여러 사람이 협의하고 서로 견제하고 체킹하니까. 자, 단점은 뭐겠어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뒤돌아보면 1961년 5.16을 일으킨 박정희 당시 그 군사혁명 지도자인가요? 는 지방자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말린 시스템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니까 지방자치를 폐지해버리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결정할 거 의회가 결정하지 않고 바로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대통령이 바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뤘죠. 자, 빨리 이룬 대신 뭐를 잃었어요? 예, 잃은 거는 다양성이라는 걸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머니에 있는 딱 경제적 밸류 외에는 소중한 게 거의 없어. 여러분 살다 보시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돈이다가 아니다는 얘기. 그렇죠? 어떤 직업은 100만 원을 주는 직업이 있고 어느 건 120만 원을 주는 직업이 있는데 100만 원을 주면 페이는 낮지만 자기 시간이 많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잘 선택 안 해요. 무조건 120만 원짜리 가는 거야. 예, 그게 이제까지의 보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 다양성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고 할까요?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는 오히려 여기 100분의 학생들이 있으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다른 걸 따라가고 또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한데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영국은 굉장히 좋은 샘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강원도, 예를 들면 강원도, 경기도가 다 도이면서 개별성이 존중되고 있지 않은 나라인데 영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가 각각 지역이 각각 다른 국가처럼 움직입니다. 다른 국가 같다는 말은 그 네 개 지역에 통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세금도 다르게 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다른 걸 원하냐? 이 사람들은 서로 백그라운드, 종교도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또 종족도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문화나 전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경상도는 경상도의 전통과 문화를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전라도는 전라도의 전통과 문화를 갖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서로에게 다른 것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다. 야, 1215년의 역사를 본다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오래 걸렸어요. 이 사람들의 그 경험이. 한 800년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의 우리나라의 동단위에서의 일은 어떠냐? 예, 동단위에서 스스로 동단에 살 수 있는 일은 굳이 정부나 국가에 안 맡긴다.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한다. 야, 지역의 경쟁이 이제 어려워진다. 우리는 뭐 툭하면 정부 탓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 탓이 앞서서 공동체가 먼저 머리를 맞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살릴까? 왜? 오랜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합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 다수의 사람들이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아주 일찍부터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내각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총리가 혼자 결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총리는 여러 명의 장관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 캐비넷의 한 멤버로서 결정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라는 미국인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준 나라입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국가가 미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소개했는데 저희 행정대학원에 28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명이 아메리칸 닥터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알겠죠? 또 행정대학원이 왜 만들어졌냐? 1959년도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59년도에 국가 발전을 모색할 때 미국식 행정학을 가르치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을 가르쳐서 만든 기관이고 그때 이 행정대학을 만들어주게 도와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수의 한국에 공부한 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행정문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냐? 영향을 엄청 많이 끼쳤죠. 1945년에 우리가 광복했을 때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 정치 행정 시스템을 당시 메가더 군사정부 사령관은 미국식으로 하고 싶었었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헌헌법이 미국식 헌법을 반영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뭐길래 그렇게 민주주의를 잘하냐? 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역사는 그래 봐야 이제 한 200년 조금만 넘었죠. 또 미국이 나라가 발전할 때는 그야말로 여기 하얀 종이 위에다가 그들이 계획한 대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계획했겠어요. 우리는 멋지게 계획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가 계속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그 역사를 벗어나는 계획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미국은 하얀 백지 위에다가 자기네가 계획한 대로 국가를 만듭니다. 자, 미국의 나라는 왜 생겼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미 유럽은 당시 구교, 소위 크리스찬 쪽 캐톨릭이 지배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캐톨릭의 부패에 맞서 종교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탄압받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소위 프로테스탄트 신교주의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날아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들의 신념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당시 미국으로 갔던 배 안에서 나타납니다. 자, 당시 그게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데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하는데요. 당시 배 위에는 120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90명은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프로테스탄트가 한 90명 타고 있었고요. 한 30명은 암스테르담에 있던 건달들이란 겁니다. 야, 저기 멀리 가면 신대륙이라는 땅이 있는데 신대륙에 가면 별천지가 있다고 그런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미국한테 한 14시간 걸리죠. 당시 유럽에서 배를 타면 한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유럽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을 간다. 한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6개월 걸렸답니다. 6개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오래 나가도 낭떠러지 떨어지지 것도 아는데 그 당시에 배를 타고 한 달 갔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바다만 나오면 두려움도 컸겠죠. 과연 정말 신대륙이 나오는 건지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 같은 데서 확 폭포처럼 떨어질 건지. 그래서 한 달 만에 배 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건달 30명이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 신대륙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왜? 이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은 신념도 별로 없잖아요. 그야말로 일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돌아갈 거냐 계속 갈 거냐. 이게 그들의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투표로 대표자를 뽑고 그 다음에 우리는 대표자가 안내하는 대로 간다. 그래서 최초로 1603년도에 이 사람들이 배 위에서 투표를 합니다. 지도자를 뽑는 그때 지도자의 이름이 가버너랍니다. 가버너라는 단어 쓰는데 이 가버너라는 단어는 그 훗날 미국의 주지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주지사. 지금이야 미국의 프레지던트라는 지위가 있지만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 만들었을 때는 주지사가 지금의 대통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게 1603년도입니다. 자, 1603년도는 우리나라 어떤 임금이 왕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선조대왕 때입니다. 선조대왕 때 미국은 투표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지도하던 시대를 만나게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 메이플라이어 탄 우리 저 신대륙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 6개월 항해 끝에 신대륙에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뭐를 논의해야 할 것 같으세요? 각자 흩어졌을 것 같으세요? 야,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을 것 같으세요? 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셨겠죠. 왜? 흩어지면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뭐를 논의했겠어요? 맨 처음에 논의했고. 야,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죠. 먹는 거,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래 하는 방법을 논의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식량도 해서 창고에 물건 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논의했을까요? 자, 농사를 지으면서 크고 작은 마찰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뭐 싸우기도 하고, 배분 과정에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소위 경찰, 폴리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왜? 가끔씩 이렇게 싸우면 누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둘이 해결하려면 피튀고 싸워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도 생기고 애들이 커가면 또 뭐를 걱정하시죠? 예, 교육도 걱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100여 분의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교육을 맡기셨겠어요? 내가 직접 가르치든지, 부모로서. 아니면 나보다 이 선생님이 더 훌륭한 것 같으니까 당신은 농사 짓지 말고 이제 남아서 애들 가르치는 게 좋겠다. 당신은 힘이 세 보이니까 농사 짓지 말고 여기 앉아서 인디언과 감독하고 인디언은 우리가 대응해라. 뭐 이런 논의를 했겠죠. 소위 지금의 지역 공동체나 지방정부가 하는 기능을 이 사람들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여 명이 모여서 맨 처음에 디시전 했던 미팅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타운홀. 자, 마을 공동체 회의죠. 주민들이 모여서 한 주민회의입니다. 모든 결정을 여기서 하니까. 자, 그러다가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이 되면 100명을 모이기 비교적 쉬웠죠. 200명 모이긴 쉽지 않죠. 그게 한 1000명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 모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야, 요 절에서는 대표 2명만 보내서 보내라. 여기는 대표 한 3명만 보내서 보내라. 여기는 대표 한 5명만 뽑아서 보내라. 이렇게 대표되는 거예요, 대표. 그게 우리가 지금 투표하는 방식의 대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자, 100명 살 때는 괜찮은데요. 이게 한 10,000명 되고 10만 명이 되고 한 100만 명 정도 됐다 보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군대가 필요합니다. 왜? 이제는 큰 규모로 싸워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방정부로 깎으로 나온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밑에서 또 올라간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주권. 제가 아까 부부간의 정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대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아까 다양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다양하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에 한 400개의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마 랭귀지 많이 쓴다고 그래 한 10개 이상의 랭귀지는 별로 안 될 텐데, 미국에는 400개의 언어가 어느 구석에서든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오피셜 랭귀지지만 영어 외에 뭐 스페니시 이런 거 말고도 한 400개 수많은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 나라죠. 50개 주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다양하냐면 인구 4천만이 되는 캘리포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습니다. 인구 4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000만원 작은데 요 캘리포니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한국의 4배 정도 됩니다. 남한에. 큰 나라죠? 자, 4천만의 캘리포니아가 있는데요. 조그만 주는 얼마나 작겠어요, 여러분들? 예, 조그만 주는 시흥시보다 작습니다. 45만. 시흥시가 지금 얼마죠? 한 40만 되나요? 예. 시흥시만한 주가 있습니다. 45만. 주의 크기가 45만이야. 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야, 너 정부에 대표를 내자. 그러면 시흥시에서 1명 나간다면 캘리포니아 몇 명 나가야 되겠어요? 한 100명 나가야 되죠. 왜? 4천만이니까. 여기 45만 원이 45만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우린 그렇게는 안 한다. 너네는 대표가 100명 나가고 우리 1명 나가? 우린 그렇게 안 한다.
그럼 너네나 만들어라.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1776년 7월 4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당시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13개 주도 인구 벌써 한 300만이 되는 주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1700년도에 인구 20만 10만도 안 되는 주가 있었어요. 그때 조그만 주들은, 이 큰 주들은 어떻게 했냐면 국회를 구성하되 인구 비례해서 구성하자고 그럽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시 10만의 주들은 대표를 한 명밖에 못 보내는 거야. 큰 주들은 막 10명씩 보냈잖아요. 그럼 국회는 누가 좌지우지하겠어요? 큰 주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조그만 주, 우린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 할 거면 니네끼리는 만든다. 우리는 참가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의한 게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나 인구 45만의 와이오밍이나 권한이 똑같습니다. 어떤 권한? 미국은 상원 양원제인데 국회가 2개가 있는데 상원에 보내는 대표는 캘리포니아도 2명, 인구 45만 밖에 안 되는 와이오밍도 2명을 보내요. 자, 그 다음에 하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하원에는 인구 45만 되는 안 되는 와이오밍은 1명, 인구 4천만 되는 캘리포니아는 60명을 보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느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기관, 상원이니 하원이니 어떤 기관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냐? 예. 인구가 큰 조들은 하원이 권한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 자기네가 자주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각 주에서 동일한 인원이 파견된 상원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누가 양보를 했겠습니까? 조그만 주가 양보했겠어요? 큰 주가 양보했겠어요? 네, 큰 주가 양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동회의를 하실 때 머릿수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들을 주로 머릿수로 해야 할 일이래요? 네, 돈을 쓰는 일이죠. 왜? 돈을 쓰는 머릿수가 돈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하원은 예산 심의만을 담당합니다. 왜냐, 아무래도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는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인구 45만의 와이오밍은 쓸 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하원이 다루지만 대부분의 모든 일은 상원이 다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현재 미국을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서로 상원이 합의되지 않았으면 현재 미국은 유럽처럼 한 50개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이 한 나라가 됐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여기 종교가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종교가 있는 분들은 신념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종교 신념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미국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외치기보다도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죠. 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 헌법에 국교를 규정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배려겠어요? 다수자들이 프로테스탄트인데 자기네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종교의 자리를 모든 국민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해줘.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소수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끔씩 우리 민주주의 하다 보면 다수결로 하는 경우, 우리 다수결로 하자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러면 10명이 모여서 6대4로 결판이 났어. 그러면 6대4로 결판이 났다는 의미는 6표를 얻은 사람의 의견들이 4명 얻은 의견을 싹 무시하고 하라는 뜻은 아니죠. 우린 종종 그렇게 해석되어 왔어요. 80%의 신교자들이 20%의 종교 소수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결정을 한 나라야. 한 300년 전에. 이게 그들로 하여금 현재까지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하게 된 바탕이다. 자, 그럼 여기는 요거죠. 여러분 논의를 하실 때 설사 내가 다수자라 손 치더라도 소수자의 이익을 잘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요. 혹시 정치적으로 타협할 일이 생기면 누가 양보해라? 있는 사람들이 양보해라.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고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뭐 양보할 게 있어. 네, 그러한 굉장히 귀주는 교훈을 남긴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저 독일하고 일본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우리가 독일에 관심을 갖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본이 나라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10,000불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1868년 이전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 도둑질하러 온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구라고 불렀죠. 예, 키 작은 놈들이 온 도둑이다 이 말. 그러니까 얼마나 먹지를 못했으면 키도 작았겠어요. 예, 그런 나라가 불과 한 200년 전부터 예, 나라가 바뀌기 시작해서 현재 일본을 일컫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게 1868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국가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일본을 더 자세하게 만들까? 네, 이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600년도에 소위 에도막부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 체제가 형성되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이 에도막부라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처럼 중앙 정부의 모든 권한을 모아주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고요. 네, 지방 분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300개의 당시에 봉건 제후가 있었는데 300개의 봉건 용주들이 다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냐면 봉건 용주 밑에는 자기의 군대가 다 있었습니다. 작게는 한 3만 명, 많게는 한 10만 명씩 되는 자기의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힘이 세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당시 중앙정부인 에도막부에 소위 반영만 하지 않으면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에서 뭘 하라고 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죠. 설사 말을 안 들어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각자가 다 자기 군대가 있거든. 예, 이런 시스템으로 한 300년 이상 오던 일본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때 히로부미가 참고로 한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 근데 왜 하필 독일이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그 당시 선진국들이 많은데 왜 하필 독일이냐? 그러니까 독일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유사했냐? 독일은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종교혁명 들어보셨나요? 예. 소위 구교도들이 하도 부패가 심하니까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만들자는 게 종교혁명이고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주축들 사람들이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루터 목사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당시 구교 국가에 있던 모든 나라가 독일을 감시하고 독일이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독일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게르만들이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그 분열된 거에 대해서 다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독일 국민도 뭉쳐야 되겠다. 한 사람이 지금의 폴란드, 당신 프로시아라는 나라인데 프리드리시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독일인의 단결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단결을 해서 독일이 근대 국가를 진입하게 되는 그 모델을 보고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일본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돌아와서 300개를 이루어져 있던 일본 시스템을 중앙 집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중앙 집권화하기 전에 원래가 집권적인 국가였죠. 분권적인 국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본 가시면 일본은 각 지역마다 다 독특하고 각 문화가 다 살아있고 뭐 맛절이라는 걸 한다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다 분권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중앙 집권화 하는데 자, 중앙 집권화 하려면 뭐를 어떻게 첫 번에 하면 되겠어요? 예, 봉건용들이 갖고 있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야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군인이 있으면 힘을 쓰니까. 그 다음에 봉건용들이 갖고 있던 땅들을 다 몰수합니다. 예,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하는데
그 중앙 집권한 시스템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2번의 전쟁을 하죠. 예,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래서 2번 전쟁의 끝으로 소위 일본이 강대국에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2번 전쟁하는데요. 그 2번의 전쟁을 다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예, 다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소위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정로한이라는 약 아세요? 정로한이라는, 요즘은 한글로 이렇게 써있던데, 정로한 할 때 그 정자가 지금은 이렇게 바를 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이게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복할 정자입니다. 로는 러시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 오면 설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무리를 바꿔 먹으니까. 그래서 정로환, 러시아를 정복하는 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게 어디에 드시는 약인지는 알죠? 예, 물 갈아 먹을 때 설사할 때 드시는 약인데 그 정로환의 역사가 러일 전쟁 때문에 생긴 약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역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예, 일본이 강대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에 와요? 네, 1905년도에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옵니다. 자, 통감으로 왔으니까 한국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네, 일본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일본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말은 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도 중앙집권이었지만 네, 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만들죠. 자, 여러분들 지금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뭐로 불렀는지 아세요? 팔도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불러요? 경상도도 경상남도북도 부르고 충청남북도 북도 이렇게 부르죠? 예, 그걸 1896년도에 이렇게 쪼개는데 그걸 쪼갠 거는 예,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뜻으로 쪼갭니다. 왜 쪼갰겠어요? 예, 큰 돌을 왜 작게 만드냐 이거예요. 예? 관리하기 쉽게. 예, 그래서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덩치 크면 관리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쉽도록 큰 규모의 행정국을 작게 만듭니다. 사실은 원래 27개로 나누려고 그랬어요. 27개로. 그랬다가 지리적 이런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의 남북도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독일 시스템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뭐가 그러냐? 특히 중앙과 지방관계, 지방자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임사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우실 때 2가지 방식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 라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 외의 일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 안 돼. 집도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렇게 키우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해라. 용돈을 주셔도 마찬가지죠. 매번 너 책 필요할 때 뭐 5만 원 주고 노트 필요할 때 5천 원 주고 이러시는 가정도 있고 한 달에 10만 원을 딱 주면서 너 이 범위에서 네가 알아서 써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 선호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당시 일본과 독일은 지방정부에게 너는 시키는 것만 잘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키는 것만 잘하라 이거예요. 시키지 않은 일 절대 하지 말아요. 예, 그게 사실은 저희들 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관계가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지방정부라고 하는 말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하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로 시키는 걸 잘해야 되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여러분 새마을운동, 새마을과 들어보셨죠? 각 시도, 시청, 구청에 새마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새마을과를 보면 대통령이 한번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쫙 말단 일산조직까지 쫙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한 9시에 대통령이 지시하면 10시면 방방곳곳에 싹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런 시스템은 어떤 단점이 있겠어요? 빨리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이 일만 시켜. 그러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 예, 그런 훈련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30년간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자치 잘 못한다, 참여 잘 못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영국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훈련한 사람들과 그런 훈련이 없는 사람 간에는 실제 제도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여러분들 공동축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공동체에 가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누가 뽑아요? 네, 주민들이 투표를 뽑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예산은 누가 냅니까? 네, 주민들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냅니다. 그런데 내가 회비도 내고 내가 뽑아놓은 대표가 그 돈을 도둑질해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관리비를 한 10만 원만 내도 될 관리비를 15만 원씩 청구해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민자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금이라고 하는 돈은 누구에게 쓰든 간에 철저하게 투명하게 감시가 돼야 돼. 공금이니까. 여러분의 개인 돈?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떡 사 먹어도 되고 술 드셔도 되고 뭐 아무데나 써도 되지만 공금은 용도로 지정된 데만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정기적으로 감시도 해야 되고, 그죠? 투명하게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그 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배상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참여하고 하는 일이 익숙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이신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고 하실 수 없는 일도 있는데, 하실 수 있는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해보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방분권 잘 하자는 거잖아요. 자, 지방분권 잘하면 이제 어떤 일이 가능하냐? 참여를 잘하면, 자,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요번에 우리 김식 시장님이 3선 이제 돼가지고 이제 못 나왔죠.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당 3선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에 가면 2번 이상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8년만 하면 그만이야. 자, 여러분들 왜 12년 이상 그만해라, 8년 이상 하면 그만둬라 하는 제도를 왜 뒀을 것 같으세요? 왜? 이게 국민들이 선택해주는 자리인데 왜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은 3선 이상 못하게 하고 어떤 데 가면 재선 이상 못하게 하거든. 자, 이런 제도를 왜 뒀겠냐 이게. 예? 부패와 매너리즘. 예, 그렇죠. 부패 방지죠. 자, 나쁘게는 부패 방지고요. 두 번째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놔두면 이 사람이 딴짓 하거든.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장을 한 8년 하고 한 9년, 10년 하게 되면 빤한 거잖아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보다는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나쁘게 표현하면 세금을 축내는 일이 많은 거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이미 투표를 해본 나라는 벌써 우리가 훨씬 면정화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스앤젤레스 예를 드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선출직 공무원이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선출직 공무원은 시흥시에는 시흥시장하고 시의원밖에 없잖아요. 선출직 공무원이. 로스앤젤레스에는 시장, 시의원, 그 다음에 회계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행정감사관은 우리나라의 감사관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별도의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요. 우리나라는 감사관을 누가 임명해요? 우리나라는 감사관을 우리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이 시장을 감사하기가 쉽겠어요? 네, 어렵죠. 내가 임명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 사람들을 별도의 선출직 공무원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지출해라 하고 결제를 해도 이 결제가 쭉 가다가 감사관에 가서 이게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돈 지출이 안 됩니다. 훨씬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별도의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시, 판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내년에 재산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자, 재산세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는 두 개가 변동이 나는 건데, 하나는 과표라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과세 표준. 하나는 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과표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실지 거래 가격을 지금 공시지가라는 걸 갑자기 실가격으로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과표를, 우리는 과표는 어디서 정해요? 이 과표는 누가 정해? 우리나라는. 예, 국토부 공무원들이 정합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거래되는 양을 쭉 보고 그거를 이렇게 평균해서 정하거든요. 자, 미국은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이걸 정하는 사람이. 이거를 시민들이 뽑은 대표가 정합니다. 말 돼요? 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여러분 내는 세금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고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 놓으면 내 지금 생활에 관련되니까 내가 그 아주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거로 뽑습니다. 야, 그런데 매 선출직 공무원들 똑같아. 선수가 늘어지면 예, 초심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0년대 의회에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를 줄여라. 최소 8년 이상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시의회가 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시의회가 노하니까 주민 발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주민들 스스로가 조례를 발의합니다. 자, 그래서 발의안을 해놓으니까 의회가 그걸 부결시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래, 니네가 부결해?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합니다. 주민투표로.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들고 있는 이 제도는 주민들이 발의해서 주민들 투표를 결정한 아주 우수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결정합니다. 주민투표로. 자, 그럼 상상 한번 해보세요. 미국은 400만 도시입니다. LA는. 시흥은 45만 도시라고 그랬는데 400만이 유권자들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어야 됐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캐머지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 참여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도 단체장은 12년이 너무 길다. 한 8년으로 줄이자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12년도 길어요. 어떻게 될 때는 요즘 같은 그렇게 급변한 시대는 8년도 길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우리 이제 지방자치는 우리도 일찍 했는데, 자, 일본은 두 번의 큰 지방자치 발전 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비슷한 격인데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어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경제 기적, 독일의 발전 기적을 보고 돌아와서 그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강의 기적. 그래서 내 임기 내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건데 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지금 서울 수도에 흐르는 그 한강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시커멓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한강에 흐르는 그 물을 공장의 폐수로 내가 확 덮겠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는 발언을 하면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뭐 환경부 장관부터 나와서 그게 아니라 뭐 일일이 뭐 해명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커다란 박수를 칩니다. 예, 그때는 공연이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오로지 경제 발전이에요. 산업화야.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말은 공장을 많이 세워야 되고 공장을 세우면 공장에서 그 폐수가 흘러나와야 되고 그 폐수가 한강을 덮어서 시커먼 물이 한강 띠를 이루는 경제 기적을 이루겠다고 했거든요. 아,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일본의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의 결과로 동경올림픽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환경을 무시한 경제 발전을 하려면 뭐 앓겠어요? 어떤 몸살을 앓겠어요? 예, 환경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환경병이라는 걸 겪죠. 환경병. 자, 소위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키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는 환경 파괴고요. 두 번째는 인권 침해야. 그래서 당시 1960년대에 각 지방정부에 있는 마치 당시 시흥시하고 좀 비슷한 차인데요. 수많은 혁신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지방정부에. 그래서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만드냐면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법률보다 더욱더 강력한 환경보호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라는 건데요. 환경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중앙정부가 환경기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거죠. 중앙정부가 법률을 만들기도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 기본조례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냐 하면 여러분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이해관계자 참석을 꼭 참여하게 돼 있죠. 행정참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 절차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조례도 중앙정부가 만든 환경기본법은 물론이고요. 행정절차법은 95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일본도. 그거보다 훨씬 더 20년 앞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민참여 많이 활성화하려면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도 이게 일본은 1960년대에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방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만든 겁니다. 중앙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방이 잘한 그런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이렇게 통치하고 했던 오랜 관행 때문에 지방정부원의 봉급이 시흥시에서 공무하는 분이든 광주시에서 공무하는 공무원이든 아니면 부산시에서 공무하는 공무원이든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네, 중앙정부 일률적으로 정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시흥시의 공무원의 업무량과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흥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시흥 동사무소는 안 가봤는데 동사무소 오후 한 4시쯤 들어가시면 동이 별로 한가합니다. 여러분 사신 때도 그런가요? 안 그래요? 아, 바빠요? 아, 물론 좀 바쁜 데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동이 오후 한 4시 되면 별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지방공무원의 봉급이 똑같은데 일본은 지방정부마다 공무원의 봉급이 다릅니다. 왜? 재정이 좀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또 일을 좀 적게 하거나 또 재정인 역할을 하는 데는 덜 주는 거죠. 그게 사실 그게 지방자치지. 응? 다 똑같이 줘야 돼.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시면은요 지방정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파트타임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시장도 했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시장이 파트타임이에요. 아침 한 9시에 나가서 한 12시까지만 일하면 할 일이 없어. 그 오후에 나가서 영화 배우 하고요. 오전에 시장하고. 그럼 봉급 얼마 줘야 되겠어요? 한 10,000불 줘도 되거든요. 파트타임이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큰 도시는 좀 예외지만 인구 한 10만 정도의 소도시에 가시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파트타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6억 13이나 여러분 투표하셨죠? 여러분 그 투표인 명부라는 거 보셨어요? 투표하러 가시면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주민등록증 이렇게 명단 확인하죠? 그 투표인 명부 누가 작성했어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그 동사무소에 거주하는 사람 갖다 놓고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유권자가 내가 등록을 안 해도 돼. 나중에 내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미국은 공무원들이 안 합니다. 내가 만 20세가 이상이 되면 투표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요번 투표엔 선거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등록을 안 하면 투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는 다 마당을 풀어놓고 투표만 하면 되지만 미국은 투표권자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투표하겠다고 의사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좀 시스템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급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구수가 준다, 지방정부의 세입이 낮아졌다, 그러면
보수가 내려가지. 근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 봉급 내린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자치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치하자는 말은 자기 사정에 맞게끔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자, 요 이해는요. 자, 우리 벌써 작년인가요? 우리 평창올림픽이 올해인가요? 올해죠? 올겨울에? 자, 평창이 3수 만에 평창올림픽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올림픽 경기를 유치하는 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도시라는 얘기는 아셨죠? 자, 우리는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든 서울에서 올림픽을 하든 올림픽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 누가 냅니까? 국가가 내지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 가면 국가가 안 냅니다. 어디가 내냐? 그걸 유치하는 도시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한다는 말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누구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평창 군민은 물론이고 강원도민 다 나서 올림픽 하겠다고 외쳤어. 근데 이 베를린이라는 시가 평창과 경쟁했던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주민들이 2차 투표에서 본인들이 올림픽 유치를 포기합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세금 많이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사뭇 다르지요? 왜? 우리가 평창 올림픽 할 때 굉장히 천문학적 돈이 돌아갔어요. 그 돈을 가지고 만든 시설물들이 어떻게 쓰일까 걱정하면 걱정되지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스키도 타시고 스케이팅 타는지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동계 스포츠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스키 한번 타러 가시려고 그러면 못 들어도 한 번 같은데 한 2, 30만 원 들으실 텐데. 네? 스케이트 같은 거 다 없으면 스케이트 못 하잖아요.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위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다한다는 뜻이죠. 사실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한다는 말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타이베이 이제 시를 예를 들 텐데 이 타이베이는 타이완에 있는 제일 큰 도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 시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데가 제가 얼핏 기대하기 1년에 한 30조 정도 돈을 씁니다. 서울시도 한 35조 쓰고요. 자, 그런데 그 30조 원에 되는 예산안을 140명의 의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그 개인 보좌관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는 450조의 돈을 쓰고 30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한 6명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잖아요. 광해의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타이베이시 가면 의원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보좌관 채용하라고. 그러니까 250만 원짜리 보좌관을 쓰면 4명, 150만 원짜리 보좌관을 쓰면 6명까지 채용할 수 있죠. 그 대신 그 돈은 반드시 보좌관을 쓰는 데만 써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빵을 사 먹는다든지 밥을 사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돈은 보좌관 채용에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정활동계에만 써라 그런 말이죠. 네,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방의 의원들에게 6명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건 논의를 하고 의회에 대해서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단임,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라야. 아마 여러분들도 6월 13일에 투표했을 때 투표용지 몇 개 투표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몇 번 찍었는지 기억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흥 같은 경우에 시흥 시장 뽑았죠? 시의원 뽑았죠? 경기도지사 뽑았죠? 경기도의원 뽑았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감 뽑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의원 뽑을 때 도의원 비례대표라는 거 찍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또 시의원 뽑을 때 시의원 비례대표라는 걸 뽑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7개 투표를 했습니다. 후보 몇 명 하셨어요? 7명 중에?
저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시장 후보가 교육과목만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찍어요? 뭐 여러분들도 후보자 7명을 다 아신 분도 계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장 후보 정도는 아셨을 것 같고 교육감 후보 정도는 아셨을 것 같고 내가 보통 비례대표는 전혀 몰랐을 거고 비례대표자는 막 100% 몰랐을지 몰라요. 왜냐면 그건 정당을 보고 찍는 거니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하냐? 그렇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라는 기구는 시장 군수하고는 다르게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자, 이 합의제 기관이라는 말은 혼자보다도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의원들은 지역구를 뽑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뽑는다면 지역의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요즘에 뭐 양성평등 하기 때문에 남성이익과 여성이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별 이익을 대변하지요. 또 계층 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 또는 뭐 보수층을 대변하는 사람, 이게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걸 대변하는 기구는 지방의회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같이 주민자치회하고 지방의회하고의 사소한 충돌이라 할까? 이게 좀 있습니다. 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러분같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라이벌이죠? 현장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잘 되는 거를 조금은 경계합니다. 또 여러분 그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나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또 서로 다양한 직업이나 뭐 이런 걸 좀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뭐 직능단체 회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돼서 지방선거할 때 라이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거를 내심 원치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 소개할 때 여러분 자치분권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지난 정부까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불렀고 이번 정부부터는 자치분권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지금 엄청 쓰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에 좀 참여하셔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여러 가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가능하면 여러분의 대표성을 좀 높여주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회비 같은 거 받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회의하시면 회비 받으세요? 네,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모으셔가지고 운영비를 쓰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 말고 또 다른 또 운영비가 또 필요하신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잘하는 아까 뭐 일본 나라도 했지만 만약에 한 10분이 모셨다. 그럼 나갈 때 식사를 어떻게 계산할 것 같으세요? 10분이면 식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주민자치 위원들 10분이 모셨어. 저녁 식사하시는 회의했습니다. 그럼 저녁 밥값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누가 내냐 이거. 우리는 회비에서 공동 회비에서 내죠. 일본은 그 자리에서 걷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한 10만 원이 나왔다. 근데 한 8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8 해서 뭐 12,500원씩 이렇게 냅니다. 그 자리에서 걷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일본 혹시 그 축제니 맛집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쭉 보시다가 그 맛집을 운영하는 관리본부 길거리 다 있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이런 큰 벽에다가 사람 이름도 쫙 써 있고 사람 옆에다 돈이 다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행사를 하는데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과 돈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시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주민자치를 잘한다는 말은 시청이 부담하는 걸 가급적 없애는 거야. 왜? 시청이 준대요. 그게 공짜 돈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낸 세금 주면서 생색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시청 갔다 들어오면 그만큼 돈이 더 드니까
세금을 내느니 끊고 내가 바로 기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한 뭐 2만행, 3만행 내고 개인 같은 데는 한 1,000행도 내고 2,000행도 내고 자기 상황에 따라 달아내는 거죠. 그 대신 그게 쭉 공개를 해놓으니까 아, 요번 축제는 누가 얼마의 돈을 기부한 돈으로 총액 얼마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끝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운영한 사람이 어떻게 지출했다고 딱 해가지고 쫙 붙여놓습니다. 이게 공금이니까. 예, 저는 이게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 그런 주민자치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자치분권을 얘기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슴으로 하기 위한 경험의 장을 넓혀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주민자치의 경험도 하시고 뭐 이렇게 몇 번 하시면 다른 어떤 사람도 훨씬 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융통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요. 양보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반진담 같기도 하고 까뜩 같기도 한데요. 요즘은 다 애들이 뭐 하나 둘밖에 안 키워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삼성그룹에서 사람 뽑을 때 이병철 회장이 오른쪽에다 점쟁이 관상쟁이 하나 두고 뭐 면접을 봤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예, 근데 그 면접을 볼 때 그 면접에서 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그 면접 볼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에 누구를 면접해 줬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관상을 보면서 사람 뽑을 이병철 회장이 너 면접 볼 필요 없다 라고 면접해 줬다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을 먼저 해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육군 병장의 장남은 면제야.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육군 병장. 인내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 3년 동안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다른 역경을 3년씩 이겨낸 사람이야. 이거 남자들은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의 장남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4형제 4남매 되는 이상의 장남. 그러면 그 책임감과 인내가 대단합니다. 왜? 지금이야 뭐 먹다가 남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안 드시고 더 드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둘 틈이 없지. 왜? 빵 하나에 4인 가족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슬기롭게 나눠야 되지만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야 돼. 거기서 저녁 때 돌아오실 부모님 몫까지 남겨놔야 돼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예, 장남의 책임이거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경험입니다. 축적.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바로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특히 뭐를? 양보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 여러분, 어느 단체에 가서 화기애애하게 잘 돌아가려면 에브리바디가 다 양보를 잘하는 거야. 내가 막 하겠다가 아니라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나는 그게 주민자치가 뿌리 내려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복잡한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렇거든. 입주자 대표회의 여러분 다 권리자예요. 왜? 관리비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위 동라인의 대표가 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하는 게 기분 나쁘면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 한번 참여하세요. 투표 한번 나가보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을 아파트 단지 좀 활기차고 부패 없는 거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입주자 대표에 관심이 없으면 입주자 제 전문 브로커들이 있잖아요. 그거 들으셨죠?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면요, 그 전문 브로커들이 와서 딱 다 지배해요. 그래서 10만 원 내에도 될 관리비를 막 30만 원씩 걷어들이고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와서.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러분도 원하시는 대로 좋은 교육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